여기 불가능한 일이 또 한 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모래폭풍이 도시를 덮치는 사우디 해안도시 담맘에서 세계 최초로 해저 사막 교차 지하철이 완공된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 기적을 실현시킨 주인공은 놀랍게도 한국이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 알파이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차관으로 30년간 중동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총괄해왔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책임자로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변모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수많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담맘 메트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2021년 여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직접 지시로 담맘 메트로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비전 2030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아라비아만의 최대 산업도시 담맘을 세계적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받아든 순간 제 입에서 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공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총 156km 길이, 5개 노선, 73개의 역을 갖춘 거대한 지하철을 해안과 사막이 만나는 지질학적 복합지대에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현대건설이 가장 어려운 블루라인과 레드라인을 담당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약 62km에 달하는 길이와 31개의 역, 그리고 12km의 해저 터널 구간까지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일본 철도 컨설턴트 다카하시 히로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우리 일본 기술로도 어려운 환경인데 한국이 맡은 구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안 사막 교차 구간은 지질학적 악몽과 같은 곳이니까요. 1년도 못 가 포기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도 건설에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토록 복잡한 지질 환경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의 오랜 철도 역사에 비하면 신생 국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HESD 공법이란 단어였습니다. 하이브리드 해수 사막 더블쉴드 공법으로 한국에서 이미 시험 적용된 이 기술은 해수와 사막, 모래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터널 굴착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긴 했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팀과의 첫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 기대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김태준 상무가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알던 건설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수중 가변형 TBM이라는 터널 굴착 장비는 물속에서도 작동하며 해수 침투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굴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질문했을 때 김 상무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차관님, 저희는 이미 인천 해저터널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담맘의 환경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중동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도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 3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죠. 담맘의 무더운 봄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실감한 담맘 해안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낮에는 섭씨 45도를 넘는 사막의 열기, 밤에는 해안의 고습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하수위 변동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공사 현장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정밀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가지마 건설이 담당한 그린라인 구간에서는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 침투로 인해 장비 부식이 가속화되고 모래와 소금 혼합물 때문에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다카하시와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완공이 최소 3년은 늦어질 텐데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환경은 전통적인 기술 표준으로 설계된 장비들에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맡은 블루라인과 레드라인 구간은 다른 현장과 달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호기심이 생겨 한국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태준 상무는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희는 담막 환경에 맞게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해수 사막 복합 지질층을 관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팀들은 그런 지질학적 복잡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김 상무는 자신들이 적용한 HESD 공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터널 굴착기에 이중 압력 차단막을 설치하고 해수 모래 복합 환경에 특화된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굴착 전 인공지능 기반 지질 예측 시스템으로 경로를 최적화했죠. 그의 설명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 해수 침투 구간에서는 세계 최초로 워터커튼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가압수를 이용해 터널 주변에 수막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해수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하루에 최대 38m까지 안전하게 굴진할 수 있습니다. 하루 38m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김 상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내일 블루라인 해저 구간에서 굴착 작업이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호기심에 못 이겨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카하시와 함께 블루라인 해저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직경 11.6m의 거대한 TBM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복합 지질층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정밀한 작업이 해수 침투 구간에서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상무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장비에 나노 코팅을 했고 3중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대형 TBM 장비는 AI 지질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하죠. 이걸로 지난주에 해저 터널 1일 굴착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카하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기술보다 앞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도전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지금까지 일본과 유럽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단맘의 여름은 더욱 혹독해질 테고 한국의 기술이 그 극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했으니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일본 가지마 건설이 담당한 그린라인 구간에서 문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이 맡은 구간에서는 공사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 그 속도가 꺾이지 않자 우리 모두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겁니까? 프로젝트 중간 평가회의에서 다카하시가 직접 물었습니다. 김 상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단맘의 특수 환경에 맞게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재설계했습니다. 인천 송도와 부산 해안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맘만의 해결책을 개발한 겁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팀이 적용한 특수 나노 코팅 기술은 장비 표면에 소금과 모래가 달라붙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었고 3중 냉각 시스템은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코팅 기술은 어디서 개발된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해양 생물의 표면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바이오미미크리 나노 코팅으로 원래는 UAE 원전 건설 당시 개발한 기술을 담만 환경에 맞게 더 발전시켰습니다. 김상무의 대답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카하시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블루라인 해저 터널 공사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직경 11.6m의 거대한 TBM 장비가 복합 지질층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김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TBM이 해저 사막 복합 지질층 1일 굴착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세계 기록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독일이 터널 굴착 기술에서는 최고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팀의 TBM이 하루에 무려 42.6m를 굴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기존 세계 기록보다 6.3m나 앞선 수치였습니다. 다카하시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본 팀의 엔지니어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분명 측정 오류예요. 그러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공식 검증단이 확인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의 표정이 심각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팀이 3개월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수 침투로 인한 센서 오작동 문제를 한국 팀은 단 2주 만에 완벽히 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봤나요? 다카하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 팀은 자가 적응형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염분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오작동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자가 보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제 설명에 회의실 전체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가지마의 수석 엔지니어인 야마모토가 자존심 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구현된 사례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해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해수 침투 구간에서도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걸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제 확신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학도로서의 호기심이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비서였습니다. 차관님, 내일 오전 10시에 왕세자님께서 담만 메트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차관님께서 안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지마 본사에서 위기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고위 경영진들이 긴급하게 담맘으로 날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7개월 일본 구간의 공정률은 계획보다 24%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이 맡은 구간은 이미 계획보다 11%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지마의 수석 부사장인 마사토 이치카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내일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치카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나섰다는 건 프로젝트가 사우디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왕세자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치카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특히 블루라인과 그린라인의 진행 속도 차이에 주목하셨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이잘 차관님, 한국팀과 접촉해서 그들의 기술을 분석해보세요. 필요하다면 협력도 검토해봅시다. 협력이요?
야마모토가 놀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본 결과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죠. 회의가 끝난 후 이치카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왕세자께서 프로젝트 재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조정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성과가 좋은 팀에게 더 많은 구간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간의 일부가 한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팀의 김상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상무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 방문 목적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협력을 논의하러 오셨군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서 경쟁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일본의 정밀 설계 기술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솔직함에 저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3시간 넘게 각자의 기술과 도전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상무는 심지어 그들의 나노 코팅 기술 도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일본팀과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느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의 성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을 독점적 자산으로만 여겼는데 한국은 공유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블루라인 해저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 단층이 발견되었고 해수가 터널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체 터널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은 공사가 중단될 겁니다. 일본팀의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김상무가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긴급 수중 차단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수 침투 시 즉시 경화되는 특수 폴리머를 분사해 일시적인 벽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미 키트를 현장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상무의 지시에 따라 한국팀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특수 장비를 설치하고 폴리머 분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해수 유입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폴리머 벽이 해수 압력을 견디고 있었고 터널 구조물은 안전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우리였다면 최소 몇 주가 걸렸을 텐데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하다니.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한국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니터에 왕세자의 도착을 알리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정보다 몇 시간 일찍 오신 겁니다. 우리는 급히 현장을 정리하고 왕세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5시간이나 빨랐지만 위기 상황 소식을 듣고 서둘러 오신 겁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왕세자님, 블루라인 해저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단층이 발견되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한국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미 상황이 통제되었습니다. 왕세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단층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제가 김상무를 소개하자 김상무는 겸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화면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긴급 수중 차단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완전히 안정적이며 내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개발된 건가요? 한국에서 직접 개발했습니다. 원래는 해양 플랜트용으로 만들어진 기술인데 이번 담만 프로젝트를 위해 터널 공사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김상무의 대답에 왕세자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구간에서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왕세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일본팀과 유럽팀 관계자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기업이 자체 기술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위기를 계기로 모든 팀이 협력하기로 논의 중입니다. 왕세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위기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 2030이 추구하는 혁신의 모습입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한국의 기술을 적용하세요. 모든 구간의 안전과 효율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다카하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유럽 컨소시엄의 대표는 펜을 꽉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왕세자의 이 한마디에 각국 대표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상무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얻으셨네요. 아닙니다, 차관님.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일본의 정밀함, 유럽의 경험이 만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30년 경력의 행정가로서 저는 항상 경쟁과 성과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세계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구나. 담맘의 붉은 석양이 바다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풍경 위로 새로운 지평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왕세자의 결정 이후 담맘 메트로 현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고 각국 엔지니어들은 한국팀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첫 통합기술회의는 거의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설계안을 고집했고 유럽팀은 한국의 제안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각국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상무가 제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도 처음 해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비슷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협력을 거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는 더 나은 기술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참여 기업의 팀장들을 소집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담맘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메트로 시스템 구축입니까? 침묵이 흘렀고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야마모토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팀의 나노 코팅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정밀 센서 시스템과 결합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팀도 다른 나라의 기술에 대해 배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내진 설계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 유럽의 소음 저감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상무는 한국의 워터커튼 방식과 일본의 내진 분산 구조를 결합하면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협력의 첫 성과는 3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나노 코팅 기술과 일본의 정밀 센서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비가 테스트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장비는 해수 침투 지역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지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다카하시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더 이상 의심이나 불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드라인과 그린라인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유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7세기 아바시드 왕조 시대의 중요한 유물로 판명되었고 이를 보존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일본 팀은 노선 변경을 제안했고 유럽팀은 공사 중단 후 유적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두 방안 모두 최소 6개월의 지연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때 김상무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부산 도시철도 공사 중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형 비개착 공법을 적용하면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아래로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다카하시가 의아해했습니다. 김상무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고정밀 레이저 매핑으로 유적 구조를 3D로 파악하고 미세 진동 관리 시스템으로 유적에 영향을 주지 않게 공사를 진행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사 지연 없이 유적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 구간이 담만 메트로의 특별한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사우디 문화부의 주목을 받았고 왕세자는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 팀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 2030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유산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국경을 초월한 협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세자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상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10년간 일본, 유럽 기업들과 공동으로 28개국에서 84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총 수주액이 약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일본의 정밀함, 유럽의 디자인 감각, 중동의 건축 기술 모두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김상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히 신흥산업국이라 여겼던 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상무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죠.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전과 필요가 혁신을 낳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2024년 10월 쾌청한 가을 아침 담만 왕궁의 화려한 홀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대망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개통식에 참석했고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담만 메트로는 비전 2030의 상징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류의 협력과 혁신의 증거이기도 하죠. 왕세자의 연설이 끝나고 특별히 한국 대표단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이 담당한 블루라인과 레드라인이 예정보다 4개월 앞서 완공된 것에 큰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완공된 메트로는 하루 최대 320만 명을 수송할 수 있고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75초 간격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해안 사막 교차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한 점은 세계 철도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왕세자의 이 한마디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기술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다카하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기술 혁신의 새로운 표준은 이제 한국이 되었군요. 이제 담만 메트로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었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만 메트로 개통 이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도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장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줄을 서 있었거든요. 세계의 기술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었죠. 차관님, 우리의 협력 프로젝트가 벌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상무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담맘에서 시작된 한국-일본 공동기술 개발이 쿠웨이트, 카타르, 인도의 철도 사업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행보였습니다. 쿠웨이트 메트로 프로젝트, 인도의 뭄바이 델리 고속철도, 카타르 루사일 트램웨이 등. 이전에는 일본과 유럽이 독점하던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강국이 아닙니다. 세계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 장관이 연설 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사우디 대표단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담만 메트로의 성공을 본 왕세자가 앞으로의 인프라 개발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 그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기술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담맘을 넘어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처음 제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담만 메트로 개통 이후 전 세계 철도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기술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하이퍼튜브 시험 모델입니다. 연구원장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초고속 운송 시스템 분야에서 핵심 기술 특허를 25개국에 출원했고 세계 표준 제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독일, 프랑스까지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2026년까지 자율주행 지하철 기술을 완전히 상용화하고 에너지 자립형 역사 모델을 세계 최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행한 김상무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담맘 해안에서 시작된 협력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행운아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보면 다음 10년 안에 그들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어떤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바꿀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흐메드 알파이잘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은 바다와 사막을 가로지른 한국의 기적, 담만 메트로 프로젝트에 관한 사우디 교통부 차관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혁신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